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인데 일본은 그러니까 심해에다가 유선으로 지진계들을 빼곡하게 깔아놨습니다. S넷이라고 하거든요. 예. 쓰나미 발생 즉시 얼마짜리 지진 났고 얼마짜리 쓰나미가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경보가 웽 울리면 지금 막 쓰나미가 만들어졌구나. 예. 여기까지 해안까지 밀려오는데 한 5분 있구나 10분 있구나. 이게 계산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경보가 울리면은 몇 분 안에 저기로 가야겠다.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요. 예. 충분히 피해를 면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리고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님 오랜만에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튼 기사에 보면 뭐 바닷속에 뭐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지금 그 4월 20일 날 예. 그 산리쿠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네. 그 우리 그 일본 혼슈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홋카이도 지역이죠. 예. 그 앞에 있는 바다에서 지금 지진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뭐 마지막 지진 그러니까 올 4월에 발생했던 지진이 7.5 기상청 홈페이지 가보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거 가지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가 이런 걸 기상청 홈페이지에 그냥 올립니다. 만약에 7.0이나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날 시에 더 훨씬 더 큰 지진이 이제 후발 지진으로 올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그 후발 지진 주의보. 저희 지질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후발 지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진이 지금 한 번 났는데 네네. 그러니까 더 큰 게 올 거야. 이미 7.6도 굉장히 큰 지진인데 예. 더 큰 게 올 거다. 9급이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아, 그게 뭐 4나 5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네네. 7이 넘는 지진이 온 순간 얘네들은 쌍으로 오더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맞으니까 가겠지? 일단 그 우리가 그 지진이라는 걸 볼 때 이제 지진 이벤트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예. 어떤 것이 전진이었고 어떤 것이 본진이었고 어떤 것이 여진이었는가에 대해서 다 끝나보고 이제 나야 이제 그게 확인이 되는데 예.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7.6짜리 지진이 왔는데 이미 다른 곳으로 치면 이거 자체가 본진인데 이게 본진이 아니라 이게 전진이고 그다음에 더 큰 지진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 해석이 들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예. 같이 깊이 짚어보시죠. 네, 지금 보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많이 준비해 오셨네. 예. 네, 지금 이게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그 지진이 나는 그 곳입니다. 여기 홋카이도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산리쿠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도호쿠대 교수님이 만드신 그림입니다. 단면을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보니 그렇죠. 네.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게 태평양판, 위쪽에 일본 열도가 이렇게 올라타고 있죠. 예. 이게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합니다.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올라타는 판하고 내려가는 판 사이가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미끄러지는 게 뭐 윤활유 발라놓은 것처럼 이게 슬금슬금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얘가 버티다가 미끄러지고 버티다가 미끄러지고 이 내려가는 속도가 이 지금 이 도호쿠 지역하고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태평양이 매년 8cm씩 들어갑니다. 예. 8cm씩 들어가니까 100년 동안 만약에 지진이 안 났으면 한 번에 8m가 미끄러져야 되고요. 400년이 지진이 안 났으면은 한 번에 30m 미끄러져야 됩니다. 그 응력이 쌓여 있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조금씩 하는 게 나은 거네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화산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작은 지진이 많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안 난 지가 지금 4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왜 자꾸 밑으로 들어가요? 그냥 네. 가만히 있지 이제. 그만.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속도는. 네, 우리 대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태평양 그리고 예. 뭐 저기 대서양, 뭐 인도양 여기는 바다가 단순히 그냥 우리 바닷물이 차 있다고 바다가 아니고요. 거기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요. 해령이라는 게 가운데 어딘가에서 존재하는. 새로 솟아오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안에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하고 있고 예. 대류에서 상승류가 일어나는 곳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어딘가에서 줄어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구 표면의 면적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면 어딘가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 사라지는 곳들을 해구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저기가 이제 사라지는 곳이겠네요, 그죠? 예, 독자 그렇죠. 생존이구나 저기도. 네, 그냥 치열한 경쟁. 일본 열도는 이런 해구들이 지금 일본 해구,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곳이고 북쪽에 치시마 해구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진 날 거라고 말하는 곳이고 네. 난카이 해국 30년 안에 9.0 지진 발생 확률 90%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고 이 서쪽으로도 이제 그 해구가 이제 발달하고 있고요. 예. 남쪽으로는 이즈보닌 마리아나 요 오키나와 쪽으로는 육큐 해구. 그러니까 해구들로 완전히 한이.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조금 상식에 가까운 질문 같은데 잘 몰라서. 그럼 저런 활동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어딘가에선 땅이 계속 솟아나고 있고 네네네. 그 반작용으로 어딘가에선 땅이 계속 이제 막 밑으로 파고들고 있을 텐데 네네네. 그 도는 순환이 만약에 멈추면 어때서 계속 돌까? 내지는 그게 왜 돌고 있을까? 네네네.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 태양계에서 이런 식으로 판이 움직이고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네네네. 내가 다른 행성 가봤더니 고요하더라고.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질문이시고 예. 사실은 오늘 질문 인터뷰 잘 되겠다. 진짜 듣고 네, 시작했다. 질문이 얼마만이냐. 질문이 두 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멘틀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멘틀이라는 게 딱딱하지만 아주 큰 시간에서는 얘들이 마치 그 냄비에 물 끓듯이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예, 뜨거운 거는 올라오고 차가워진 건 다시 내려가. 멘틀이. 예. 예.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원은 결국은 온도 차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럼 다른 행성 멘틀은 왜 놉니까? 다른 행성도 뜨거울 거 아니에요. 충분히 지구와 같은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대류까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뜨거웠던 별이 식고 있는데 아직은 다는 안 식고 그냥 죽처럼 남아 있어서 그게 좀 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구 내부는 핵이라는 곳이 가장 뜨겁고 예. 그 사이에 멘틀이 존재하고 예. 그 지각이라는 건 마치 우리 껍데기. 국 끓이면 기름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그렇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 밑에서 국이 끓고 있는 거다. 네, 그렇죠. 이런 상대적으로 많이 뜨겁다는 뜻이네요. 지구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구의 나이와 역사상 저건 그냥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이다. 네, 네, 네. 지금 그 이 지역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온 거는 그냥 예. 갑작스러운 거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에 이제 뭐 지진 방제 예.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치시마 해구 이게 다른 말로는 쿠릴 해구라고도 부르고 홋카이도 앞쪽으로 섭입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방제 정보, 방제 대책, 지진 쓰나미 대책에 차례차례로 들어가 보면은 이 지역에서 거대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대 지진이 무엇이고 상정되는 지진 쓰나미 규모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어떤 대책 세우고 있는지가 쫙 나열이 돼 있고요. 거기 가면은 지금 이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고민한 것이 아니라 2022년도 그러니까 이제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전문가 그룹을 소집을 해가지고 워킹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약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대책을 만들어냈다. 요거를 이제 낱낱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예. 1차 워킹 그룹 회의부터 10차까지 장소, 시간, 참여한 사람, 나왔던 내용들 저 워킹 그룹의 주제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지진이 발생한다면 규모가 얼마나 될까, 쓰나미 피해는 얼마나 될까, 사람이 얼마나 죽을까, 건물이 얼마나 무너질까,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밖에 없겠네. 자기네 나라 바로 바다 얘기니까. 근데 뭐 하여튼 일본은 워낙 지진도 많고 뭐가 많았었던 곳이라 네네네. 저기 막 특별한 건지 아니면 네. 늘 막 저런 것 늘 있어 인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예. 말들이 있습니다. 그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근거로 중앙방재회의 여기서 이제 전문 조사회를 조직을 하는데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안 지진을 교훈으로 한 지진 쓰나미 대책에 관한 전문 조사회라는 예. 게 그 동일본 대지진이 3월 달에 났거든요. 9월에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어떤 지역에서 날 지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최대 클래스의 거대한 지진 쓰나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라고 아예 지침을 만들어요. 항상 최악을 가정한다. 그렇죠.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 항상 모든 것에 최악의 최악 엎친 데 덮친 상황을 상정을 해가지고 어떤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예. 그걸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걸 그걸로 한다. 기초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해 나가고 이제 워킹 그룹을 그때부터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구가 올지도 몰라. 그거는 네.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발표한 거 아니에요? 구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은 음. 확정되어 있다라고 거의 보셔도 됩니다. 아. 구가 오는 건 확정되는데 예. 그 구가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최악의 최악을 전제로 해서 상정을 합니다. 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일본은 그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지역을 상정 진원역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향후 매우 가까운 시기에 9.0 정도의 지진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에 앞서서는 약 7점 얼마의 지진이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진이 나는데 이 일본에서는 이 남쪽을 일본 해구 지역 그리고 북쪽을 치시마 해구 지역, 쿠릴 해구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예. 각각의 지역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 피해가 다를 거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일본 해구에서 지진이 나면 19만 9천 명이 사망할 거라고 봅니다. 쓰나미에 의해서. 그리고 치시마 해구 좀 더 북쪽에서 발생하면은 약 1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거라고 봐요. 그쪽 혹카이도 쪽이니까 인구가 좀 더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약 4만 2천 명 정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체온증은 왜요? 여기서 상정하는 게 뭐냐면요. 집이 다 무너지고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이게 뭐냐면요.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서 지진이 규모 물에 빠지면은 쓰나미 사망입니다. 네. 네. 지진이 발생하고 최악의 쓰나미가 오는 상황을 네. 한겨울 밤 최대 적설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 그때 오면 이걸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집이 무너졌는데 잘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어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실 근데 것이다. 옷은 다 젖고. 지진 경보가 왔는데 쓰나미 경보가 왔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오고 쓰나미가 도착하는 데까지 10여 분이 걸린다고 칠 때 예. 집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고지대 혹은 대피시설로 가야 되는데 눈이 쌓여서 차도 못 움직이고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을 상정해서 지금 그것도 문제구나. 도로에서 쓰나미 파도로 그냥 직격탄으로 맞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어딘가에 대피를 하더라도 어떤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체온 아주 추운 날씨에 취약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 꼭 쓰나미나 지진이 아니더라도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경우까지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굳이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까지?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지진의 재난 방제 철학은 이렇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엎친 데 덮친 시나리오를 가지고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일어나는 현상은 그것보다 훨씬 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 예.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하겠죠.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게 최악이긴 최악이다. 네네. 과학적으로는 구가 올지 뭐가 올지 또 칠 다음에 같이 올지 네네네. 그리고 쓰나미가 오면 높이가 어떻게 될지를 네네네.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구가 올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네네네. 지금 올해 나온 논문인데 예.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 도호쿠 대학하고 홋카이도 대학하고 잠스텍이라고 그 일본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네. 해수부 산하에 있는 예. 그런 기관이 이렇게 합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또 다른 논문 하나 소개를 해드리긴 할 건데 예. 여기서 이 지금 치시마 해구 주변 지역에서 지진이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11년에서 30년 사이 언젠가입니다. 이걸 특정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홋카이도 지역에 하루토리호 호수 보이시죠? 예. 여기 호수 보이시는데 예. 이 호수가 평소에는 민물인데 쓰나미가 밀고 올라와 가지고 큰 지진 났을 때 예. 여기에 바닷물이 들이닥치면 여기 해양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렇겠죠. 그 여기를 시추를 딱 해가지고 코어링을 딱 꺼내가지고 예. 여기로 보니까 이 까만 것들은 평소에 민물에서 쌓이는 퇴적물들이 쌓이고 예. 이 노란 색깔, 갈색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쓰나미 한 번 날 때마다 여기에 바다 퇴적물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얼마나 한 번씩 쌓였느냐를 알 수 있다. 그렇죠. 한 번 쓰나미가 왔는지 알 수 있다. 센 쓰나미가 올 때마다 두껍게 쌓였겠네요. 네, 지난 6,500년간 약 18회 쓰나미 이벤트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진짜 과학적이다. 네. 6,500년간 18회. 네. 6,500을 대략 20으로 나누면 300년마다 하나씩. 300 몇십 년마다 한 번씩이고 온다. 여기는 한 40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봤던
쓰나미 이벤트가 지금 요거가 되겠죠? 네. 그 바로 아래에 보면 BTM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백두산에서 온 화산재입니다. 서기 946년에 마지막으로 터졌을 때. 아,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네네네. 그게 화산재가 날라와서 저 호수에 저기까지 가요? 가라앉았다고. 네, 동해 건너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 발견되는 거거든요. 저게 대략 몇 년쯤이래요? 그럼 서기 946년이고 그 위에 있는 거는 1667년이니까 예. 이 쓰나미는 백두산 터진 이후 그리고 1667년 전 언젠가 왔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네, 1667년에도 또 쓰나미였어요, 저 때도. 네네네네. 그때도 67년은 아니요. 요거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연대 측정이 값을 얻은 곳입니다. 하나 샘플로 넣은 거. 네네네. 아, 그런 고려 식- 시대 때 터졌구나 백두산이 우리는. 네. 946년에 터진 거죠, 백두산은. 네, 그래서 이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팀에서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17세기에 발생했던 그 지진, 예. 그때 당시에 지진 규모를 보니까 이제 규모가 8.8에서 9.3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구가 미끌린 거리가 25m라는 거예요. 예. 25m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 보면 해구가 있는데요. 이 해구를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서 지형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심어요. 예. 그래서 몇십 년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해구도 8cm, 해구 위에 일본 지역도 8cm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같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해구입니다. 해구고 이제 여기는 얕은 곳, 깊은 곳이에요. 예. 이 얕은 곳은 고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붙어 있다. 예. 깊은 곳은 미끄러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섭입이 시작되면 여기 부분은 여기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깊은 곳에서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여기는 건조해지니까 여기는 붙어. 마른 사포. 마른 아. 사포. 그런데 거칠거칠하구나.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딱 맞물려 가지고 안 미끄러져요. 잘. 예.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암석 안에 광물들이 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함수 광물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게 주로 점토류 우리 도자기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여기는부터는 물사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잘 미끄러져서 중간급 규모의 지진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 예. 이 부분은 물이 없으니까 센 꽉 맞물려 가지고 아. 지금 지진이 안 나는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해구가 계속 그 판이 섭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맞물린 채로 딱 용접돼 가지고 지진이 안 나고 아래쪽에서는 지진이 나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그 산리쿠나 아오모리 지진 났던 곳은 다 깊은 곳이고 여기서는 지진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동일본 대지진이 나기 직전에도 이 얕은 부분에서는 지진이 안 났거든요. 잠깐. 근데 저게 저 동네가 서로 붙어 있는데 네네. 저 안쪽에서는 미끄러져서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다 저 연결돼 있는데 그게 하나의 가능해? 판인데 입구에서 딱 대기 이 자식아 못 들어가 임마 딱 잡고 있으면 뒤에 것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얘를 휘게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 늘려가면서 어머나, 늘려가면서 일종의 예, 뒷부분을 쭈그러뜨려가면서 검문소 자체를 끌고 내려가는구나 그냥.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한 탄성을 누적하게 되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그렇지. 이게 그렇지. 원래대로 확 돌아와 버린. 땡겨서 뒤로 갔다가 땡겨지는군요. 다시. 그렇죠, 그렇죠. 쭉. 지금 이 상황이 시작점이고, 고무줄처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고무줄처럼. 한참 붙은 채로 딸려 들어간 상황이고, 일본 땅 자체가 안으로 좀 이게 팽팽하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탕. 탕 하고 오는 거죠.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발생했던 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9짜리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9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려면 탕. 이런 현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저기다 좀 물을 좀 넣어주면 좋겠네. 좀 미끄러지라고. 윤활유를. 사실은 그 죄송합니다.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걸 하다가 지금 일본이 침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 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떡하냐. 지금 올해 나온 연구인데 이 네이처 계열이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저널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깊은 지역이죠. 여기서는 지진이 계속 나요. 예, 지진이 계속 나는데 이 빨간색 지역 해구에 가까운 지역은 지진이 안 발생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지역들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다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예. 이게 그러면 딱 맞물려 있다는 뜻이네요. 아우. 네네네. 아. 8cm로 지금 맞물려서 움직인 지가 400년이 됐으니까 그 축적한 변이량이 20에서 30m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마지막 400년 전에 발생했던 지진은 25m 미끌려지면서 구가 났으니까 여기도 20에서 30m가 미끄러지면 구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역사는 반복이니까. 네네네.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양이 이미 축적이 돼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만약에 이 얕은 부분 지금 지진이 안 나고 있는 이 지진 공백역이 미끄러졌을 때는 지진이 9짜리 지진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연구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는 모르나. 정확한 날짜 모르나 어. 대략 날 때쯤 이제 됐어. 날 때쯤 되긴 됐어. 옛날에도 한 3, 400년 있다가 그때쯤 돼서는 더 이상 못 버티고 팡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그런 뭐 거죠. 똑같은 땅인데 뭐 이미 장전이 돼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게 변이량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왜 7점 얼마 지진이 나고 나서 또 바로 일어날 거냐 예.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 이투루프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거 하나 붙어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1963년도에 7.0 지진 나고 18시간 후에 8.5 지진이 난 사례가 있어요. 예.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도 9.0 지진이 나기 이틀 전에 7.3짜리 지진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미 에너지는 누적이 되는 게 확실하고 예. 나면은 9.0이 나는데 이 주변에서 났던 사례들을 보니까 큰 지진 나기 전에 이 7점대 지진이 있었다. 먼저 한번 있더라.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진이 7점 얼마짜리가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조심하자. 근데 저것도 잘 모르겠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딱 붙어 있다가 더 네. 이상 못 버틸 때 네네. 그게 이게 탁 튕겨서 나가면서 이제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지진은 왜 일어납니까? 터지면 한꺼번에 터지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 작은 지진이 먼저 한번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건? 그러니까 이 그럴까요? 메커니즘은 그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 단계에 진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얘가 아직 좀 참을 수 있었어요. 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오줌을 오래 참다가 깜짝 놀래키면은 막 지렸다 막 이런 말도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소변 보고 오면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주변에서 있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아. 그냥 그 약간의 어떤 마지노선이 팍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느낌. 처음에 지진 한 번, 그 다음에 센 거가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더라. 그렇죠. 과학적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졌다는 건 알고 있으니 예. 그렇다면 옆에서 얘를 탁 넘어갈 수 있는 방아쇠를 당겨줄 수 있는 방아쇠 같은 느낌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경험적으로 맞습니다. 과거에 7 정도 났다가는 한 번 더 큰 게 24시간이나 48시간 안에 오더라고 하는 경험이지. 그렇죠. 왜 저렇게 중자 한 번, 대자 한 번 이런 식으로 서빙되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묻는 건 좋은 질문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만약에 뭐 100번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은 양치기 소년 그거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 유언비어, 음모론 감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부분에는 이제 그만큼 최악의 상황을 보겠다. 엄청 위험한 상황이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번에 7대 지진이 났는데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한 일주일 가까이. 그렇죠. 별일 별일 없었다면 아유 다행이다. 은 거네요. 그죠? 이번 거가 대형이랑 같이 서빙되는 그거는 아닌가 보네. 세트 메뉴가 아니었나 보네. 4개월 전에 지진 났을 때 한 2주 동안 떨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안심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66.1짜리 지진이 또 거기서 났어요. 작은 게 한 번 더 났어요. 네. 6.1도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정확히 모르는구나. 그냥 쿵 쾅인지 그렇죠. 쿵쿵 쾅인지. 지금 얘가 얼마나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지를 모르니까. 네. 진짜 모르는구나 우리가 잘. 네네. 저기서는 터지면 큰 게 터진다는 거군요. 응력이 그만큼 쌓여 있으니까. 예, 지금 이게 무슨 우리 날씨 예보처럼 아주 정확하게 비가 몇 시부터 올 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발생했는데 무대응으로 있다가는 뭐 정말로 그 피해 상정한 것처럼 10만 명 이상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저기 뭐 특정 도시다 그러면 저 도시를 차라리 비워놓든가 예. 뭐 아예 그냥 저 도시에는 뭐 방공호를 만들든가 할 텐데 전 영역이 되게 넓어서 그렇죠. 나면 꽤 많은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또 어떻게 뭐 야 여기서 잠깐 대피 이럴 수도 없네요. 홋카이도 이쪽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가요? 홋카이도 지금 여기 이제 쓰나미가 들이닥칠 곳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고 색깔들이 좀 알록달록한데 예. 쓰나미고라고 해서 아. 얼마만큼 높이의 쓰나미가 올 건가. 높이. 예,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일본 해구 쪽에서 지진 났을 때 쓰나미고가 최대 30m 그리고 진도가 최대 6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들 무너지거든요. 30m 파도가 온다는 거예요? 예, 쓰나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육지였는데 와. 바닷가 육지였는데 지금 눈 떠 보니까 지금 30m 가. 수심 30m에 있는 거예요. 12층 우와. 아파트 12층짜리 파도가 그럼 네네. 뭐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이건 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악의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로 쓰나미가 밀고 들어왔을 때 가장 6,000년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다. 예, 과거 6,000년의 기록을 바탕으로 쓰나미가 가장 많이 치고 들어왔던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30m 깊이의 쓰나미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지역은 뭐 최대 28m 쓰나미고 예. 진도는 여기가 더 큽니다. 우리가 지진의 진동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진동 7이거든요. 예, 7의 진동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궁금한 건 저렇게 30m 쓰나미가 많이 왔어요. 네. 저걸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거 30m 방파제를 할 수도 없고 네. 그거 진짜 어느 날 뭐 사람들 그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대피하시오 할 수도 없고. 네네네. 적어도 7자리가 한번 왔으면 상식적으로 이번에는 대피를 했어야 되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걸 대피를 해? 지금 내각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카툰으로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 다 안내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근무지에 있을 때, 자택에 있을 때 바로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쓰나미의 대피로부터 대피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있어요. 일본은 일본에. 아, 예. 동네마다. 동네마다 동네마다. 아. 예. 거기로 일단 1차 피신 한 이후에 고지대에 있는 피난처로 이후의 안내에 따라서 움직이라. 일단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쓰나미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이 타워, 빌딩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높고 안 흔들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저거는? 그렇죠. 이 쓰나미를 대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건물들이 도처에 존재를 하고 있죠. 동네. 그래서 어디로 일단 1차 움직이고 2차적으로는 또 어디로 가라 이런 예. 어떤 매뉴얼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평소에는 어떤 것들을 챙겨놔라. 만약에 7.6 지진이 발생하면은 뭘 챙겨놔라. 그리고 언제든 짊어지고 바로 이 장소로 갈 수 있게 준비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친근하게 이런 식으로 카툰으로도 설명을 해서 나가서 그 지진 가라앉고 물 빠질 때까지 뭐 한 1, 2주 정도는 밖에서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일본 사람들은 공포가 약간 기저에 깔려 있겠네요. 기저에 깔려 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휴전 중인 너희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공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다시 그 내각부 홈페이지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최대 규모로 19만 9천 명 사망할 수 있다라고 상정을 해놓고 이러한 대비책을 잘 마련했을 때 예. 사망자를 3만 명까지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측한다. 그렇죠. 그 3만 명? 어떤 그 체온 저하로 인해서 예. 사망할 수 있는 사람을 거의 없앨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대피소 2차 대비 정비, 효율 활용, 뭐 보험 비품 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해놓겠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물자라든지 시설 같은 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떨지 마라.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한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올지도 모른다는 게 공포일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큰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래서 정부 예측치를 밑돌 것이라고 하는 게 더 공포일까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까지 공개를 하는 점들은 우리가 약간 좀 본받아야 할 방제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네. 최악을 먼저 얘기하고 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네, 그렇죠. 우리도 일본의 바닷가 마을로 뭐 여행이나 출장 갔다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동네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참 대비가 애매하겠네. 제가 좀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한 거는 예. 그 가실 때 일본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서 클릭 몇 번이면 이런 상세한 자료들이 있고 예. 요즘엔 뭐 구글 로 띄우면은 다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일본 기상청 같은 데 가면은 전 세계 언어로 또 정보를 또 제공을 하거든요. 예. 예, 요런 것들은 이제 가시는 곳에 정보를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부산에 샀는데도 일본에 자주 안 가시는군요. 함부로 가지 마. 함부로 가지 마. 특히 홋카이도는 좀 위험해. 홋카이도는 네, 좀 가실 때는 예. 예, 일단 해안가 쪽으로 가신다. 뭐 동부 해안가로 가신다. 홋카이도. 예. 그럴 때는 어떤 쓰나미 대책 같은 거는 미리 좀 숙지를 해놓고 다녀오시는 것을 그 추천드립니다. 경보는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슨 맹 하는 게 뭐 경보가 울려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각자의 휴대전화로 오면 관광객인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인데 일본의 동부 해안의 바닷가 심해에다가 예. 유선으로 지진계들을 빼곡하게 깔아놨습니다. S네트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진이 발생 즉시 쓰나미 발생 즉시 얼마짜리 지진 났고 얼마짜리 쓰나미가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그래서 경보가 웽 울리면 지금 막 쓰나미가 만들어졌구나. 예. 여기까지 해안까지 밀려오는데 한 5분 있구나 10분 있구나 이게 계산이 나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경보가 울리면은 몇 분 안에 저기로 가야겠다.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요. 예. 충분히 피해를 면할 수 있어요. 경보는 어떻게 울리는데요? 사이렌으로? 예,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냥 예, 공습 경보처럼. 예, 동일본 대지진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밤이면 자다가 깰 만큼 세게 해주겠네요. 그렇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시간의 문제겠네요. 그럼 사이렌이 울리는데 처음엔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다가 네. 분위기를 보니 도망가야 되겠군. 네네네. 하면 도망갈 텐데 네네.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사이렌이 울리고 쓰나미가 올 때까지. 일단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 내가 이제 머물고 있는 건물의 종류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네. 뭐 제가 뭐 아파트 굉장히 높은 호텔에 잘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로 예. 그런 건물 높이 내가 묵고 있다면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음. 오히려 빠져나가려고 막 몰려들다가 그러다가 다칠 수 있고 예. 사실은 큰 지진이 나더라도 이제 건물이 붕괴되면은 좀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일본은 목조 주택들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은 또 이렇게 지진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섣불리 뛰쳐나갔다가 오히려 길가에서 변을 당할 수 있으니.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이 아주 조그마한 료칸이라든지 예. 뭐 이런 곳이라서 건물이 좀 안정적이지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인데 해안가랑 가깝다.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쓰나미 대피 시설이나 고지대를 내가 알아둬야 한다. 만약에 최대한. 들으면 내가 저렇게 해야지. 요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무섭구나. 이 주변에 하여튼 뭐가 있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도 막 30분 이렇게 시간은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안 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밀어닥치는데 10분에서 15분까지 걸렸어요. 10분, 15분. 네네. 난카이 해곡은 약 5분 안에 들이닥칠 거라고 말합니다. 해구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자다가 경보 들으면 거의 못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야 그렇게 되겠네요. 짧은 그냥 막 시간이면- 옷을 입어야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미리 생각은 해놔야 돼요. 자다가 들리면 튀어나간데 어디로 나간다는 걸 네. 너무 짧은 시간이다. 신발 신기도 싶어.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형태의 어떤 숙소에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네. 실제로 일본인들도 안 튀어나오죠. 5분 안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5분 안에 아무리 옆에 있어도 5분 안에 못 갈 것 같은데 5분이면. 그 난카이 해곡은 그래서 좀 더 위험합니다. 그 시코쿠라든지 그 오사카 있는 그 해변이 예. 굉장히 해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더 쓰나미로부터 대피하기 어려워요.
아파트나 높은 그런 큰 건물이 오히려 안전하군요. 좀 지진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무너지지만 않으면 않는다. 쓰나미가 와도 건물이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나 보죠. 쓰나미가 우리 태풍 불 때 막 큰 파도가 막 덮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가 쓱 올라갔다가 다시 쓱 내려갑니다. 약간 이렇게 그- 뭐가 확 덮치는 게 아니고요. 네, 막 이런 게 팍 하다기보다는 예. 바다가 높아져서 갑자기 방파제를 넘어오고 물이 그냥 워우 이렇게. 예, 쑥 찼다가 그냥 쑥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이 높이만 견딜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 저층에만 안 살면 되겠네. 중요한 건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중요한데 예. 그 쓰나미가 빠져나가는 물의 깊이가 30cm만 되더라도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건물도 서 있을 수 없을 수 있다. 약한 건물은. 약한 뭐 목조 주택 같은 것들은 예,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은 괜찮습니다. 일본 여행 갈 때 특히 해안가에서는 료칸 같은데 함부로 가면 안 되겠네. 진짜. 좀 낭만 떨어져도 그냥 한 대씩 호텔로 콘크리트 건물에. 호텔로. 약간 언덕에 있는 게 좋죠. 안전하죠. 아 그래 약간 높은 곳에 네네. 그래 차라리 그게 그렇지. 일본은 그래도 저렇게 대책을 잘 마련했는데 저런 게 되면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면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미치진 않겠죠? 저기서 지진 난 것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네. 뭐 워낙 거리가 멀고 그 지진동이라는 것이 이 거리의 어떤 제곱에 비해 가지고 줄어듭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큰 진동을 느낄 수는 없을 거고 쓰나미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일본 열도에서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일본이 충격을 다 받고 흡수하는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쪽 일본의 동편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쓰나미가 아니라 일본의 서편에서 예. 동해 쪽에서 만들어지는 쓰나미를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거기도 지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1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7.5 이상의 지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이유 같은 원리로. 동해가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동해 지각이 우리 한반도 동편으로 섭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동편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미 그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층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400년에 한 번 주기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쪽의 태평양에서 일본 열도가 있는 판하고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오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이 여기 있는데 네, 우리나라 동해도 일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판이 여기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은 완전히 판하고 판 사이에 있는 거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을 정의하는 이제 클래시컬한 개념이에요. 예예. 예. 여기 태평양판, 필리핀판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일본의 동쪽 오른쪽에서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쵸. 우리나라 동해안은 세이프티 존인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배우는 아주 클래식한 개념의 판 개념이고 예, 예. 예.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판이라는 작은 것들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아우. 속해 있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일본 혼슈 홋카이도는 오츠크판이라고 하는 곳에 예, 들어가 있어요. 예. 북미판이라고도 부르고 예.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해는 아무르판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판이 다르군요. 일본하고.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일본 서해안을 따라서 이 아무르판과 오츠크판이 충돌하는 곳이 존재를 하는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우리 한반도 서해를 따라서도 이제 서쪽에 있는 판과 한반도 사이에 판 경계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네, 그러네.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아요. 예. 지금 이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예. 이 아무르 판의 경계를 어디로 정해야 할까? 이 바이칼 호수라는 것이 그 대륙 한가운데가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호수가 된 거예요? 네네네. 어쩐지. 거기로부터 너무 큰 게 있더라니. 맞아요. 여기가 주변의 변이를 유도하지 않고 여기만 찢어질 수는 없거든요. 예. 아, 거기를 쫙 이어서 오면은 일본 서쪽이 되고 여기가 일본 지역 다발 지역 지진 다발 지역이고 예. 이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했던 곳은 여기고요.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이쪽 오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오니까 어떤 사람은 서해안으로 끊고 어떤 사람은 동해를 지나서 그어버리고 막 이렇게 저건 아직
정립된 개념은 아니고.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예. 외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구나. 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일본의 서쪽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 쪽에서는 네, 저 아무르판과 저 오츠크 네. 저 판이 어디가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동해가 아래로 들어갑니다. 동해가 아래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예, 동해가 아래로 들어가고. 그럼 일본은 태평양판도 아래로 들어가고 파고 들고 있고 저쪽 반대쪽에서도 동해판도 아래로 파고 들어가고 있고. 파고 들어가고 남쪽에서는 필리핀판이 난카야국으로 파고들고. 난리가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옛날에 당군 그- 할아버지 잘못 잡았다 그러더니 일본도 진짜 제대로 잘못 잡았군요. 딱지접기 아시잖아요. 그 네. 딱지접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일본 별도가. 안쪽으로만 다 안으로만 파고 예, 이렇게 들어가니까. 서로가 이게 엇갈리고 섞갈려 가지고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죠. 만약 일본이 없었다면 저 땅이 없거나 다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면 만약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네네네. 지금 판은 있는데 일본은 없었다면 네네네. 그러면 저기서 나는 쓰나미가 그냥 우리나라 동해로 계속 수시로 왔고 저 연구 우리가 했었어야 될 수도 있네요. 사실 이 동해라는 바다는 굉장히 어린 바다입니다. 어린 바다라는 게 뭐예요? 나이가 한 2천만 살밖에 되지 않아요. 네. 예, 지질학 어린 거예요? 예, 지질학적으로 따져 보면은 예. 20살 정도로 보시면 돼요. 20살. 어. 예. 그러니까 그럼 옛날에 바다 아니라 땅이었다는. 백악기 공룡이 살았었을 때는 동해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또 공룡이 멸종하고 한참 후까지도 동해라는 바다는 없다가 땅이었다. 네. 땅이었다가 그러다가 밑으로 들어갔구나. 동해가 찢어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아. 그 우리 부산하고 남해안 지역은 다 백악기 시대까지만 해도 열도였어요. 그냥 같이. 네, 거기로 화산지대가 쫙 있고 거기서 바로 동쪽에 섭입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한반도 자체가 지금 일본과 같은 열도 환경, 섭입에서 맨날 지진 나고 예. 화산 터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건데,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한 3천만 년쯤 전부터 동해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유라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동해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 떨어져 나가는 건 그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그 멘틀 위에 떠서 이제 저 태평양 쪽으로 하와이 쪽으로 멀어졌다는 얘기죠. 아, 좋은 표현이십니다. 그러는 바람에 동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리면서 거기가 이제 찢어지니까 네. 아래로 파고들고 물이 들어왔다. 동해뿐만이 아니고요. 이때 같이 만들어진 것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오츠크해라고 있죠. 예. 오츠크해도 동해 찢어질 때 여기도 같이 요만큼 세웠지. 요만큼 같아 보이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래서 것을 저기가 좀 깊은 거구나. 예,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태평양 서쪽이 해구 자체가 아예 저 동쪽으로 가버려요. 섭입 시스템 자체가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보니까 일본을 약간 이렇게 더 눕혀가지고 저 우리 만주 쪽에다 러시아 쪽에다 같이 붙이면 네, 맞아요. 레고처럼 딱 붙을 것 얼추 같아. 붙네 저게. 직소 퍼즐처럼 딱 들어가요, 저기다. 북한이랑 붙어 있었겠구나 일본이 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약 500만 년 전부터 이 운동이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동해는 다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좁아져요? 예, 동해가 좁아지고 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아무르판이라는 게 이 들어가면서. 일본이 예. 백악기 이후에는 한반도로부터 멀어졌는데 예. 500만 년 전부터는 일본이 다시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판이 네, 일본이 속한 판이 한반도 쪽으로 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해가 없어져야겠죠. 예. 그래서 동해는 지금 소멸하고 있는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 안 되지 저라면 이제는 독도가 일본에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옆으로 오다 보면 자꾸 들어오면. 그 예민한 문제인데 저거. 네,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우리가 잘 지키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 문제가 이것도 이거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독도 때문에? 오래 걸리는 문제가. 동해가 이제 좁아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 동해 지각이 어디론가 사라져야 된다는 건데 일본 아래로 사라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우리나라 아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해 저 판이. 이게 이제 두 편 다 이제 제 논문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우리 한반도 지역이고 이제 동해 지각인데 동해 지각이 이 아래로 내려 섭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예.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반도 쪽은 들어 올려지는 거죠.
밑으로 파고드니까 네네네. 그러면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 동해 쪽 강원도 쪽에서 한 3발 4,000m짜리 산도 막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동해의 섭입이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일어난 지가 한 500만 년쯤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최근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그래서 강원도가 산이 많구나. 맞습니다. 맞대요. 좀 맞대.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해안당구 배우셨잖아요. 예. 해안당구라는 게 파도에 깎이고 여기가 들어올려지니까 이게 보존이 되고 또 밑에 층이 깎이고 그러면서 계단이 탁탁탁탁 만들어지는 거고 예. 이 해안당구의 융기율을 최근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만년에 4.4m씩 융기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 그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히말라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융기했던 속도가 만년에 9m예요. 히말라야가 융기하는 속도의 절반입니다. 동해 우리 강원도에 산들이 올라오는 산에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게. 동쪽이요. 네, 야 장난 아닌데? 그럼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강원도에 있는 산들이.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쭉 이어져서 동해안에? 울산, 부산까지요. 계속 올라간다. 네. 그 우리 보면은 호미곶이라고 꼬리 하나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네. 토끼꼬리 또 네. 포항처럼. 그게 500만 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바닷속에서 이제 올라와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땅이 넓어지기도 하겠네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강원도는 점점 살이 찌면서 높아진다. 요걸 이제 교과서에서는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부르죠. 경동성 요곡 운동. 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해안당구, 하안당구를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는 것이 이 조륙 운동, 조산 운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륙 운동은 뭐냐면 마치 배에다가 짐을 더 실으면 배가 가라앉죠. 예. 짐을 내리면 배가 떠오르고. 예. 그냥 그런 것처럼 서서히 위에서 무거운 게 없어져 가지고 위로 떠오른다.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고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한반도 동쪽의 고지대를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나온 논문 결과들, 제가 내놓은 결과들도 그렇고 최근에 해안당구 융기율 결과라든지 이게 울산 단층이라고 있습니다. 예. 울산 단층, 우리 이제 울산 해변을 따라서 쭉 있는 이 단층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조륙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조산 운동, 여기가 뭐냐면 이제 히말라야 같은 충도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융기작용,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결과들인데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비 체계를 마련해 놓고 그 어떤 지질재해 방제 체계를 마련해 놨던 거는 과거에 조륙 운동서를 기반으로 해 놨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동쪽 해안을 따라서 화학 공업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융기하는 조륙 운동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떠오를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네. 이제 여기서 그런데. 큰 지진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이 없었는데.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산이 그 말씀하셨던 대로 올라가면 거기서 지진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었던 거예요. 그 조선왕조 실록 예. 그리고 그리고 저기 삼국사기 이런 곳에 보면은 지진 관련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특히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2건 정도의 규모 7 이상급 지진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 뭐 지진계가 없지만 그 표현으로 봐서 지진동을 느꼈던 범위라든지 일어났던 피해들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쓰나미도 기록이 돼 있고 온갖 것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1681년 그리고 1643년 17세기죠. 예. 이때 규모 7짜리 지진이 우리 동해에서 발생을 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400년이 흐른 거죠. 이 울산 대지진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에서는 쓰나미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성벽 무너지고 뭐 성첩도 무너지고 물이 끌어오르고 예. 바다 한 군데 큰 파도가 육지로 1, 2분 나갔다 들어갔다 막 이런 현상들 목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양 액상화도 기록이 돼 있어요. 모래가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다. 예, 물이 솟아난 곳에 각각 흰 모래 1, 2두가 나와 쌓였다. 땅속에서 막 뭐가 솟아오르고 토양 액상화 현상도 관측이 되고 1681년 양양 대지진은 더 충격적인데
우레소리 나고 기와나라가 떨어지고 담벼락 무너지고 바닷물 요동 쳤는데 쓰나미죠. 그죠? 이거 역시 쓰나미고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설악산 신흥사 개조굴 거암이 모두 붕괴되고 두타산 충암 옛날부터 돌 움직인다고 했는데 모두 붕괴되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진 나기 전에는 여기가 해안가였는데 지진 나고 나와서 나와 보니까 해안선이 150m 저 멀리 가 있어요. 백보가 물러났거든요. 백보가 뭐냐면 한 걸음 두 걸음 한 1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 160cm 정도 된다고 봐요. 예. 그럼 1보가. 근데 이때 당시로 보면 백보가 물러났으니까 150m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가 들어 올려진 거죠. 똑같은 현상이 24년도 1월 1일에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5 지진 났을 때 4m 융기가 일어나고 해안선 200m 물러나 버리거든요. 땅이 넓어졌네. 네네네. 우리도 그런 현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고, 뭐 여기 보면은 뭐 16년도에 울산 앞바다에 규모 5.0 지진 났을 때 뭐 부산대학교 저희 대학교 이제 손문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지진 방체 정책 이끌고 계시는 수장격 되시는 분인데 지질학적 데이터로 보면 한반도에 약 400년마다 규모 7 정도 지진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17세기니까 21세기 지금 도래했고 이게 뭐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홈카이도에서 17세기에 지진 났었고 그죠? 우리도 완전히 안전지대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예. 뭐 죄값을 치르고 나온 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무 죄를 안 지으면은 죄를 지을 확률 내려가지 우리가 10년 동안 죄 안 지었으니까 이제는 저지를 때 됐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지질 현상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변이가 누적되어 있고 에너지가 이어지고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지질학적 데이터로 보면 뭐 몇십만 년간, 500만 년간 계속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시간이 400년 흘렀어요. 예.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점점 확률이 줄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해 대지진의 확률은 계속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지진이 안 났으니까.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1600년대 나고 안 났으니까. 그렇죠. 40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일본 지금 400년 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일 일어날 거라고 난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원전도 동해에 다 있는데. 일단 지금 근데 이제 이런 말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 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그러면 지금 지어져 있는 원전 어떡하냐고 막 저도 사실은 핍박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괜찮아요. 여기는 네. 그런 얘기하고 욕먹는 곳이에요. 뭐 PD님께서 와서 지진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나가면 분명히 욕먹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떤 직업 자체가 어떤 욕먹는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지질학적으로 보면 위험한 데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어떤 충돌대의 환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202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 몰라서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규모 7짜리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돼 있는데 예. 그건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여기는 지진이 안 나는데 7을 대비하고 지은 거예요. 예. 아하. 아. 네. 근데 지금 만약에 7이 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내진 설계를 더 강력하게 했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7까지는 안전한데. 네. 그럼 9나 뭐 이렇게 더 안전하게 지었어야 더 안전한 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자기들이 지었다고 하는 그 정도만 지었었으면 좋겠다. 7 배비했다 하니 7에는 튼튼하기만 했다면 그건 좋은데 정말로 그대로만 지었던 게 확실하면 뭐 중간에 공사 과정에서 어떤 부실이 있지 않고 예. 언제 지었지? 그때 철근 빼먹었어야 되는 시기인지. 그 옛날에 졌을 것 같은데 그것도. 걱정되네. 그래서 뭐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원전을 우리가 막 지었던 그 시기에 지금의 지질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동해안을 원전 후보지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식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원전은 서해안에 지어야 맞다. 그러네. 일단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어디에 어떤
그 물을 끌어다 쓰기 좋은가, 어디에 전기를 더 많이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예. 어디가 더 안전한가를 따져서 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겠죠.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지어 놓으면은 몇십 년, 100년 가까이를 그럼요. 생각하고 예, 지어야 예, 되니까 우리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기록 가지고 한반도 동부 해안 근처에서 30년 안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날 확률 얼마인가 계산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몇 퍼센트 나오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값을 보면은 여기에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방패장 같은 건 거의 영구적으로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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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 400년 전 일어나는 거 기록도 적고 통계적으로도 좀 불충분한 논리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시설들은 사실을 지을 때는 이런 논리라도 가져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 그러니까 서쪽 호남 쪽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안전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무르판의 서쪽 경계를 뭘로 어떤 설정하느냐? 학자는 서해안으로 긋고 어떤 학자는 동해안으로 긋는데 지금 그만큼 그 기초 연구가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학자들 간에 그나마 아무르판의 경계를 긋는다면 서쪽이 적절하냐 동쪽이 적절하냐 정도의 합의는 어느 정도 해줘야 정부에서 이게 학계의 중론이다. 공신력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혼자 나와가지고 떠든다고 그게 중론이 될 수는 근데 없잖아요. 서쪽에는 조선왕조실록이든 하여튼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서쪽에 큰 지진이 있었던 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서쪽에는 매우 드뭅니다. 서쪽에도 지진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성 대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예. 지금 그 잠실 롯데월드 타워 그 밑으로 지나가는 단층을 동두천 단층이라고 하는데 그 단층에서 저기 추가령 열곡대라 그래가지고 이북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층이 있다라고 학계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지진에서 규모 6점대 후반 지진이 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어날 수 있는 빈도는 서쪽이 동쪽에 비해서는 낮고 남해안이 더 낮습니다. 더 괜찮다. 더 네, 낮아. 남해안이 더 낮습니다. 괜히 교수님이 부산에 계시다고 자꾸 그 근처에 원전 실어서 자꾸 저쪽을 빼는 건 아니죠? 아니, 저희는 근처에 원전이 2개나 있어가지고 이미 뭐 빼려고 해도 원전과 한 몸이 돼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야, 그것도 심각한 문제네.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원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고, 예, 뭐 원전도 뭐 또 안전한 곳에 지을 수 있다면 좀 안전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지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 원전 지을 때 저걸 몰라가지고 로케이션을 그렇게 잡았다니 참. 입지를 잘못 골랐네. 일단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제 원전을 식히는데 예. 동해 바다 서해는 흙탕물 물이 좀 많잖아요. 맑은 물이 아니다. 강하나 그래서. 뭐 중국에서 우리 쪽에서 막 계속 퇴적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수도에 너무 가깝고 뭐 그런 개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중국도 보면 다 동해안에 그 저기 중국의 동쪽에 황해 예. 쪽에 다 지어놨잖아요. 예. 거기는 남쪽이나 서쪽에는 바다가 없잖요. 그렇긴 한데 예. 그래서 좀 거기는 질 데가 거기밖에 우리는 없어서. 삼면이 바다라서 옵션이 많았는데 근데 말이지. 약간 이런 인식도 있어요.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예. 그 폭발이 일어나고 그 재들이 다 동쪽으로 이제 편서풍을 타고 갔으니까. 이동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계절풍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어떤 계절에 이제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반대로 피해 갈 물질의 수도 확산은 있는데. 달라질 수 있는데 아.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는 편서풍대에 속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인이 박혀 있는 게 있어서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서해 쪽에서 사고 나면 한국으로는 바람 오지. 제가 저 동쪽으로도 가고 하니 한반도를 다 덮으니 그렇잖아요. 우리 황사 맨날 겪잖아요. 차라리 사고 나면 그냥 일본으로 제가 날아가는 동해안 쪽이 낫다. 그런 것 좀 사고 날 생각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어. 이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얘기는 이 원전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 우리 박정희 정부 때 왜 네. 공업단지를 자꾸 포항, 부산, 울산 여기다만 지어서 호남 차별하냐. 네. 그 이슈가 왜 그랬나라고 할 때 그게 딱 그 논리였어요.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저렇게 나는데 네. 바람이 그 이쪽 동쪽을 향해 부니 바다로 날아가야지. 바다로 날아가야지 저쪽에다 세워놓으면 한반도 남쪽이 다 그냥 그 매연으로 그렇지 않냐. 어차피 평평한 데다 새로 지을 거면
예, 그거 우리 감안하자. 뭐 황사 겪고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런 논리였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것도 고려됐다. 그 요즘 나왔던 그거는 마그마가 뭐 일본에서 그건 안 위험한 그건 괜찮은 겁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뭐